꿈같던 결혼 생활이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이는 민정이 준호와의 결혼을 회상하며 한 말입니다. 수년간의 통제, 상처, 그리고 감춰진 비밀 속에서 살던 민정은 모든 것을 뒤로하고 새 출발을 결심합니다. 그러나 그녀가 바랐던 자유는 쉽게 찾아올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등을 돌리고 증언을 하면서 어두운 기밀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민정은 자신의 해방뿐만 아니라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싸움을 시작합니다. 매 순간의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이 극적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민정입니다. 올해 34살이고 서울 근교에 위치한 수원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이곳은 도시의 화려한 불빛과 전통적인 분위기가 어우러져 제게 익숙하고도 소중한 고향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자랐고 언젠가 이곳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리라 믿었어요. 하지만 인생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더군요. 저는 28살이 되던 해 따뜻한 봄날에 결혼했습니다. 수원 화성 근처의 벚꽃이 만개한 거리에서 그리고 광교 호수의 작은 나무다리 위에서 그 사람은 제게 청혼했어요. 그 순간 제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는 따뜻했고 세심하며 마치 제 모든 것을 이해해주는 사람 같았어요. 저는 마치 드라마 속 한 장면처럼 우리의 사랑이 운명이라고 믿었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수원역 근처의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지나가는 기차 소리는 제게 삶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죠. 결혼식 날 저희 어머니는 행복의 눈물을 흘리며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모습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제 어깨를 두드리며 행복하게 살아라 라는 짧은 말을 남기셨죠. 그때는 그 말이 이렇게 지키기 어려운 약속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자 처음에 평화롭던 날들은 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달콤했던 말들은 끝없는 다툼으로 변했고 그는 점점 더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제가 살고 있는 이 집이 더 이상 제 집처럼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요. 함께하던 따뜻한 저녁 식사는 사라지고 조용히 밥을 먹으며 들리는 건 숟가락과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뿐이었어요. 그런 순간마다 저는 제 앞에 앉아있는 그가 과연 제가 사랑했던 그 사람인지 의문이 들곤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며 저는 각자에게는 나름의 이유와 싸움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서 혼자라고 느낀다면 저처럼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준호와의 사랑은 서울에 첫눈이 내리던 어느 추운 연말에 시작되었습니다. 회사 연말 파티에서 만난 그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강남에 있는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열린 그 파티는 따뜻한 조명과 재즈 음악이 어우러져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준호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등장했는데 그 순간 그는 단순히 제 눈에만 띄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는 사람이었죠. 처음엔 단순한 스쳐가는 인연일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준호가 제게 다가왔을 때 그는 흔한 인사치레가 아닌 부산으로 갔던 출장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길을 잃고 우연히 만난 붕어빵 할머니가 길을 알려주셨던 일화를 유머러스하면서도 진솔하게 말하는 그의 모습에 저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연락을 주고받으며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힘을 주는 메시지를 보내고 늦은 밤 한강변 작은 카페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저를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 준호는 항상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저를 위해 시간을 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면 늘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작은 선물을 건네며 이걸 보고 내 생각이 났어 라고 말하곤 했죠. 한 번은 동대문 야시장에 데려가 작은 손수건이나 종이 등 같은 자잘한 물건들을 사주며 같이 쇼핑을 즐겼어요. 그러다 갑자기 조용한 곳으로 저를 데려가 불꽃놀이를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그날의 설렘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그가 저에게 첨언했던 날입니다. 크리스마스 직전에 어느 겨울 저녁,
그는 광교 호수 근처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호수 위로 빛나는 고층 빌딩의 불빛이 반짝이는 풍경은 마치 별이 내려앉은 듯한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저는 풍경에 빠져 있었는데 그 순간 준호가 무릎을 꿇고 반지를 들며 이렇게 말했어요. 민정아, 평생 나와 함께 해줄래? 저는 너무 벅차서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고 제 삶은 마치 동화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동화 같은 이야기도 때로는 예기치 못한 결말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요. 결혼 후 제 삶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수원역 근처의 새 아파트로 이사한 건 초여름이었어요. 그 아파트는 작지만 아늑했고 창문 밖으로 보이는 공원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곳이었죠. 저는 이곳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좋은 순간들이 많았어요. 준호는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커피를 준비해 주었고 주말마다 차를 몰고 저를 부모님 댁에 데려다 주곤 했습니다. 그런 작은 배려들이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어주는 듯했어요.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그런 순간들은 점점 사라지고 준호는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말하지 않고 집에 늦게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준호는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하고 갔어? 이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야? 그의 말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저는 단순한 친구와의 만남이었다고 설명했지만 그는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준호는 제 삶의 규칙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제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모든 것을 보고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제가 입는 옷도 그의 관여 대상이었죠. 한 번은 회사 행사에 입고 갈 빨간 드레스를 골랐는데 그는 바로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이 색은 너한테 안 어울려. 너무 튀어 보여. 저는 결국 다른 옷으로 갈아입어야 했습니다. 점점 저는 제 삶에서 주도권을 잃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좋아하던 요가 수업도 한강변 작은 카페에서의 여유도 모두 멀어져 갔습니다. 한 번은 회사 동료들과 전주로 워크숍을 가는 계획을 세웠는데 처음에는 허락했던 주모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너 혼자 멀리 가는 건 안 됐으면 좋겠어. 내가 옆에 없으면 불안해. 그의 말을 듣고 저는 결국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속상했지만 그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비 오는 어느 저녁이었어요. 회사 프로젝트 마감 때문에 야근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준호는 제가 늦은 이유를 묻기보다는 의심의 눈빛으로 다른 사람 만난 거 아니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몇 시간 동안 심하게 다퉜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침묵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순간 이 집에서 더 이상 제가 안정을 느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준호가 이렇게 하는 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지켜주고 싶어서라고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이런 행동은 관심과 사랑이 아니라 제 삶을 조여오는 올감이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때 제 꿈이었던 이 결혼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불안과 압박으로 가득 찬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묻고 싶었어요. 과연 사랑만으로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던 제 생각이 틀렸던 걸까요? 결혼 후 시어머니인 정 여사님과의 관계는 점점 제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단순히 조언을 주는 것을 넘어 제 삶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어느 늦가을 11월에 차가운 바람이 불던 날 시어머니는 예고 없이 집에 오셨습니다. 커다란 가방에 음식을 한가득 담아오셨길래 처음엔 도와주러 오신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지적의 시작이었죠. 민정아, 며느리가 된 이상 김치도 직접 담가야지. 사온 김치로 남편 밥을 먹인다고? 요즘 애들은 정말 나태하구나.
저는 회사 일이 바쁘고 시간이 부족해서 그랬다고 조심스럽게 설명했지만 시어머니는 말을 끊으시며 단호히 말씀하셨어요. 며느리가 된 이상 집안 전통을 배워야 해. 그게 가정의 기본이야.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한 번은 연초에 시어머니가 갑자기 집에 오셔서 청소를 시작하셨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제 옷잔이 다 뒤집혀져 있었고 옷들은 거실 한가운데 쌓여 있었습니다. 놀라서 어머니, 제 옷잔에 왜 손을 대셨어요? 라고 물었더니 시어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말씀하셨어요. 너 옷장 정리가 엉망이더라. 이래서야 제대로 된 아내라고 할 수 있겠니? 집안을 잘 관리해야 남편도 안정감을 느끼지.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단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어요. 그날은 오랜만에 한가롭게 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갑자기 커다란 가구 박스를 들고 집에 오셨습니다. 민정아, 내가 거실 가구를 배치한 걸 보니까 동선이 너무 엉망이더라. 내가 더 나은 방법을 생각해왔으니 같이 바꿔보자.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지금 배치도 저희가 편해서 이렇게 해둔 거예요. 이대로 괜찮아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말을 무시하며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괜찮다니? 이 집은 너희 둘만의 집이 아니야. 우리 가족의 집이야. 내가 바꾸는 게 더 나아. 결국 시어머니는 제 의견을 완전히 무시한 채 거실의 모든 가구를 다시 배치하셨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남편인 준호가 항상 어머니 편만 들었다는 겁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가 제가 커튼을 바꾸려는 계획을 듣고는 그런 건 반드시 나와 상의하고 결정해야 한다. 우리 가족은 예전부터 다 이렇게 해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커튼 정도는 제가 알아서 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했지만 준호는 어머니를 지지하며 말했어요. 엄마 말씀이 맞아. 가족 전통을 따르는 게 중요해. 그 순간 제 의견은 완전히 무시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시어머니가 집 비밀번호를 요구했을 때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비밀번호를 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이 공간만큼은 저와 준호의 공간으로 남겨두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준호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가족끼리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게 뭐가 문제야? 엄마 말씀대로 해. 결국 저는 어쩔 수 없이 비밀번호를 알려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시어머니는 언제든지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어느 날은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시어머니가 제 서랍을 열어보고 계셨어요. 제가 어머니 여기서 뭘 하시는 거예요? 라고 묻자 시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게 중요한 서류가 있나 확인하고 있었어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이 집이 더 이상 제 공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결혼 후 시댁 식구와 가족처럼 지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시어머니의 끊임없는 간섭과 통제는 제가 이 집에서 점점 설 자리를 잃게 만들었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제가 안정을 느끼는 집이 아니었고 저는 마치 손님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손님조차 환영받지 못하는 기분이었어요. 12월 중순 수원을 뒤덮은 첫눈이 아직 녹지 않은 어느 아침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소처럼 안부를 묻는 말도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민정아, 오늘은 일찍 집에 와라. 너랑 준호랑 중요한 얘기를 해야겠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단호한 어투에 저는 그저 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집에 들어서자마자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시어머니와 그 옆에 다소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준호를 보았습니다. 거실 테이블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고 시어머니는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문을 여셨습니다. 민정아, 이제 결혼한 지도 3년이 됐는데 내가 우리 가족이 완전히 어우러지지 못하는 것 같다. 오늘은 이 문제를 분명히 해야 할 것 같구나. 갑작스러운 말씀에 담아냈지만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제 말을 끊으며 서류 뭉치에서 무언가를 꺼내더니 리스트를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준호 입맛에 맞춰 제대로 음식을 한 적이 있는지, 내가 남편 건강을 신경 쓴 적이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직까지 아이를 낳지 않고 있다는 거야. 그 말을 들으며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아직 준비가 덜 됐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조금 더 안정된 뒤에 아이를 갖고 싶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 말을 듣자마자 얼굴을 굳히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준비? 도대체 뭘 더 준비한단 말이야? 내가 애를 낳아야 우리 가족이 완전해진다는 걸 몰라? 이건 내 선택이 아니라 내 책임이야. 그때까지 침묵하던 준호가 입을 열었지만 그의 말은 저를 더욱 깊은 절망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엄마 말씀이 맞아. 너는 계속 미루고만 있어. 엄마도 많이 기다리셨잖아. 저는 준호를 바라보며 이해와 공감을 기대했지만 그의 시선은 제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시어머니는 예고 없이 집에 오셔서 새롭게 문제를 일으키셨습니다. 이번엔 한 손에 서류를, 다른 한 손에 작은 부적을 들고 오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점집에 다녀왔어. 내년 안에 아이를 낳아야 준호도 승진하고 너희 가족이 잘 될 거라고 하더라. 이건 모두를 위한 거야.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최대한 예의를 지키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점괘가 그렇다고 해도 저희는 아직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어머니는 한치의 양보도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목소리를 높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준비? 그런 핑계는 이제 그만 대. 준호가 지금 몇 살인데 너는 대체 언제까지 미룰 거야? 너희가 준비가 안 됐다는 말로 우리 가족을 이렇게 힘들게 해도 되는 거니?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가족 친척들을 모두 초대해 집에서 식사를 하며 공개적으로 저를 압박하셨습니다. 민정이는 아직 아이를 낳을 준비가 안 됐대요. 우리 가족의 기대를 무시하는 게 참 대단하죠. 온 가족의 시선이 저를 향했고 저는 마치 벌을 받는 기분으로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점점은 시어머니가 저희 어머니에게까지 연락한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와서 민정아, 시어머니가 너 애 안 낳는다고 얼마나 속상해 하시는데. 너 정말 너무한 거 아니니? 가족 생각 좀 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친정에서조차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현실에 저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직접 산부인과에 예약까지 잡아놓으셨습니다. 민정아, 내가 병원 예약했으니까 몸 상태 체크하러 가자. 너한테도 좋을 거야. 그 순간 저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왜 제 의견을 무시하시나요?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제 눈물을 보며 전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날카롭게 말씀하셨습니다. 눈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내가 우리 가족 며느리로 들어왔다면 너는 이 가정의 일원이자 의무를 다해야 하는 사람이야. 더 이상 자기 멋대로 할 수 없다는 걸 명심해라. 준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혼자 싸우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금 뼈아프게 느껴졌습니다. 이 집에서 제 목소리는 아무 가치도 없었습니다. 제 삶이 제 것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문득 떠오른 생각은 하나였습니다. 이 결혼 생활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가 정말 있는 걸까? 그날 밤 준호가 집을 나간 뒤 저는 망연자실한 채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방 안을 감돌았지만 제 눈에서는 눈물만 계속 흘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현관문 쪽에서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호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은 술 취해 벌겋게 달아올랐고
그의 눈빛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그는 저를 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넌 이렇게 울고만 있으면 끝난 줄 알아? 도대체 왜 이렇게 날 피곤하게 만드는데? 그는 저를 향해 다가오며 계속해서 쏘아붙였습니다. 저는 두려운 마음에 물러섰지만 준호는 제 팔을 거칠게 잡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는 늘 내 감정만 중요하지? 하지만 우리 가족은? 엄마는? 너는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어? 저는 팔을 빼내며 외쳤습니다. 준호,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건데? 그 순간 준호는 더 이상 참지 못한 듯 손을 올리더니 제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그 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저는 충격으로 얼어붙었고 몸이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얼굴에 화끈거리는 고통보다 더 컸던 것은 마음의 상처였습니다. 제가 믿고 사랑했던 사람이 저를 이렇게 대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준호, 너 지금 나를 때린 거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을 뗐습니다. 그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 화날 일을 안 만들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겠지. 넌 늘 문제야. 한 번이라도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봐.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나왔고 울음을 터뜨리며 외쳤습니다. 너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말하잖아. 하지만 나는 너와 너희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했어. 그런데 너는 나를 위해 뭘 해줬는데? 나를 이렇게 대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 준호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았지만 그 눈빛에는 여전히 이해나 후회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가 이 순간에도 제 마음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밖에서는 준호가 문을 두드리며 계속 소리쳤지만 저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귀에는 제 울음소리만 울리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한때 제가 꿈꾸던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곳이었지만 이제는 그저 저를 옥죄는 감옥 같았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내가 여기서 이런 대우를 받으며 살아야 하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이렇게까지 참아야 하는 거지?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참을 수 없다는 것을요. 저는 싸울 힘도 참을 이유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만이 분명해졌습니다. 떠나는 게 힘들고 두려워도 제가 저를 지키지 않으면 이 고통에 완전히 삼켜질 것 같았습니다. 2월 말 어느 아침 이혼 서류를 정리하던 중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몇 초간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수화기 너머로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차분하지만 도발적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아예요. 이제는 몇 가지 진실을 아셔야 할 것 같네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누구죠? 나한테서 뭘 원하는 건가요? 그녀는 조용히 웃더니 말했습니다. 당신, 준호가 당신을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하나요? 준호가 당신과 결혼한 건 그저 어머니가 원해서였어요. 만약 어머니가 반대하지 않았더라면 준호는 벌써 나와 함께였을 겁니다. 그 말은 마치 칼처럼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가슴이 답답했지만 떼써 냉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당신, 지금 도를 넘고 있는 거 아나요? 도를 넘었다고요? 수아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믿기 힘들겠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몇 가지 증거를 보내줄게요. 보면 모든 게 명확해질 거예요. 전화를 끊고 몇 분 뒤 그녀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메시지에는 준호와 수아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해변에서 어깨를 맞댄 모습, 고급 레스토랑에서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 한 줄, 이제 보이죠? 준호는 나와 함께 해야 할 사람이에요. 당신은 그냥 그 자리를 잠시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진을 바라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막힐 듯한 분노와 배신감이 몰려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준호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준호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휴대폰을 내밀며 따져 물었습니다. 준호, 이게 뭐야?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설명해봐. 그는 사진을 흘끗 보고는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아가 또 그런 거야? 그냥 귀찮게 하는 거니까 무시해.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귀찮게 한다고? 이걸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휴가까지 같이 가고 손을 잡고 찍은 사진까지 있는데 그냥 친구라고?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마지못해 말했습니다. 그래, 그녀와 감정이 있었던 건 인정할게. 하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해? 너도 우리 관계가 여기까지 온 이유를 한 번쯤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내가 이 결혼을 이렇게 만든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내가 당신과 당신 어머니를 위해 얼마나 참아왔는지 알기나 해? 당신은 나를 위해 뭘 해줬는데? 준호는 한 걸음 다가와 비웃듯 말했습니다. 늘 내 얘기뿐이야. 피해자인 척은 이제 그만해. 내가 이렇게 자기중심적이니까 내가 떠난 거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터뜨리며 외쳤습니다. 내가 자기중심적이라고?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당신은 그걸 다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나를 대하는 거야? 준호는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손을 들어 제 뺨을 때렸습니다. 닥쳐. 내가 뭘 안다고 그렇게 떠드는 건데? 정말 한심하다. 뺨에 느껴진 통증보다 더 아픈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 당신 지금 나를 때린 거야? 그는 냉소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걸 만들었잖아. 이제 와서 뭘 더 바라는 건데? 이혼할 거라면서 조용히 하지 못해?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더 이상 눈물을 멈출 수도 말로 설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흐느끼며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결혼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습니다. 준호와 이 가정은 제가 있을 곳이 아니었습니다. 떠나는 것만이 제가 살 길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겠다고. 일주일 후 이혼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준비하던 중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또다시 낯선 번호였습니다. 이번엔 누군지 알 것 같았습니다. 역시 수아였습니다. 그녀는 돌려 말하지도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준호는 이미 당신에게 마음이 없어요. 왜 그렇게 집착하죠? 그냥 깔끔하게 놓아주는 게 어때요? 저는 이를 악물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려고 전화한 거예요? 당신이 아무리 도발해도 난 흔들리지 않아요. 지금 나는 이혼을 진행 중이고 그 후로 준호가 뭘 하든 내 알바 아니에요. 그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혼. 잘 됐네요. 하지만 당신이 떠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준호는 단 한 번도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한 적이 없어요. 그는 어머니가 원해서 당신과 결혼한 거예요. 그의 마음은 언제나 나에게 있었어요. 그녀의 말은 마치 심장을 찌르는 칼처럼 저를 찢어놨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가슴이 답답했지만
간신히 감정을 다스리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누군데 내 인생에 끼어들죠? 준호를 원하면 가져가세요. 하지만 내 자존심까지 가져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제게 몇 장의 사진과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사진에는 준호와 수아가 다정하게 어깨를 맞대고 웃고 있었습니다. 해변에서 찍은 사진, 고급 레스토랑에서 손을 맞잡은 사진,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 한 줄, 이제 알겠죠? 준호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그냥 그림자에 불과했어요. 사진을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에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그를 바로 불러 세웠습니다. 전화 화면을 그의 앞에 내밀며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건데? 준호는 사진을 힐끗 보더니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아가 또 그런 거야? 그냥 신경 쓰지 마. 그의 태도에 저는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신경 쓰지 말라고? 이런 사진을 보고도 그런 말을 해? 도대체 진실이 뭐야? 제대로 말해봐. 그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녀와 감정이 있었던 건 맞아. 하지만 이 모든 게 내 책임이라는 건 생각해봤어? 내가 이 결혼을 여기까지 끌고 온 거야.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내 책임이라고? 내가 당신과 당신 어머니를 위해 얼마나 참고 견뎠는지 알기나 해? 그런데 내가 문제라고? 당신이 나를 배신한 건데도 내 잘못이야? 준호는 저를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항상 내 얘기뿐이지. 피해자인 척 좀 그만해. 내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모르지? 내 태도 때문에 내가 떠난 거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울음을 터뜨리며 외쳤습니다. 내가 자기중심적이라고? 당신과 당신 가족을 위해 내가 희생한 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당신은 나를 위해 뭘 했는데? 그 순간 준호는 손을 들어 제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닥쳐. 내가 이 집에서 떠드는 게 얼마나 한심한지 알아? 정말 불쌍하다. 뺨에 느껴진 통증보다 더 아픈 것은 마음의 상처였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 당신이 지금 나를 때린 거야? 그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걸 만들었잖아. 이제 와서 뭘 더 바라는 거야? 이혼할 거라면서 조용히 좀 해? 저는 더 이상 말할 힘도 없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흐느끼며 제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요. 이 결혼은 끝났고 준호와 그의 가족은 제가 더 이상 희생할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저 자신을 지킬 시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만이 저를 살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제가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을 끝내기로 결심한 후 저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그곳은 조용하고 그동안 제가 겪어야 했던 압박과 갈등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이 아파트를 선택했지만 준호와 그의 가족에게서 벗어나는 일이 결코 간단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3월 말의 어느 저녁, 긴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갑작스럽게 문을 두드리는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점아. 문 열어.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몸이 얼어붙은 채로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카메라 모니터를 켜보니 준호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화가 나서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그는 문을 세게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너 이렇게 쉽게 날 떠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내가 뭘 하든
어디 있든 난 다 알아. 내가 편히 살 거라 착각하지 마. 널 나랑 함께 끌어내릴 거야. 저는 두려움에 떨었지만 최대한 침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행히 이사 올 때 카메라를 설치했고 건물 관리인에게 미리 상황을 알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지도 대답하지도 않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준호는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고 문을 발로 차며 위협했습니다. 문 열어. 문을 안 열면 부숴버릴 거야. 경찰이 도착하자 준호는 태도를 돌변했습니다. 그는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전 단지 제 아내와 대화를 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녀가 제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는 피해자인 척 연기했지만 다행히 카메라가 그의 위협적인 행동을 모두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준호에게 자리를 떠날 것을 명령했고 앞으로 다시는 저를 괴롭히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만약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면 법적 조치를 받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저는 드디어 모든 일이 잠잠해졌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이혼 소송 하루 전날 문틈으로 누군가가 넣은 수사만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준호의 불법적인 금융거래에 대한 명백한 증거 자료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제 이름을 사용해 대출을 받았다는 서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전혀 알지 못했던 일들이었기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짧은 쪽지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 사용해서 자신을 지키세요. 저도 한때 피해자였습니다. 저는 쪽지를 손에 쥐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걸 보낸 걸까? 준호의 애인인 수아가 나를 도와주려는 걸까? 아니면 준호의 어머니가 이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싶은 걸까? 혹은 준호에게 피해를 입은 또 다른 사람이 있는 걸까? 저는 그 자료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증거들은 법정에서 제 입장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료를 보낸 사람의 정체와 의도가 끊임없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확실한 건 이제 제가 이 싸움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좀처럼 잠들 수 없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거세게 불며 문을 흔들었고 그 소리는 제 불안한 마음을 그대로 반영하는 듯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결혼 생활은 단순히 고통스러운 기억들로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제가 알지 못했던 더 어두운 비밀들로 얽혀 있다는 것을요. 그러나 저는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제 자신을 지키고 제 삶을 되찾아야 한다는 것을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치든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힘든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한 후 저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바랐던 자유는 결코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꿈꿨던 이곳에서의 삶은 조용해 보였지만 예상치 못한 사건들로 끊임없이 흔들렸습니다. 3월 말의 어느 저녁, 봄날의 따스함이 사라지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긴 하루를 마치고 아파트로 돌아와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작스러운 강한 노크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민점아. 문 열어. 준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몸이 굳어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보안 카메라 화면을 확인하니 준호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화가 나서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소리쳤습니다. 너 이렇게 날 떠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내가 뭘 하든 어디 있든 난 다 알아. 내가 편히 살 거라 착각하지 마. 널 나랑 함께 끌어내릴 거야. 저는 두려웠지만 최대한 침착하려 했습니다. 다행히 이사할 때 보안 카메라를 설치했기 때문에 그의 행동을 녹화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문을 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기까지 준호는 계속 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며 위협했습니다.
문 열어. 문 열라고. 아니면 내가 부숴버릴 거야. 그의 분노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15분 후 경찰이 도착하자 그는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얼굴에 억울한 표정을 띠며 자신의 행동을 부인했습니다. 저는 단지 제 아내와 대화를 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녀가 제 얘기를 들어주지 않아서 이렇게 온 겁니다. 이게 잘못인가요? 그는 경찰을 향해 변명하며 피해자인 척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저는 보안 카메라에 녹화된 영상을 경찰에게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준호에게 아파트에서 떠나라고 명령했고 다시는 저를 괴롭히지 말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만약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준호가 경찰과 함께 떠날 때 그의 분노에 찬 눈빛은 마치 이건 끝난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드디어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이혼 소송 하루 전날 문틈으로 누군가 넣은 수사만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준호가 저의 이름을 사용해 불법적인 금융거래를 한 명백한 증거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된 대출 내역이 수십 장에 달했으며 일부 거래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금액이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짧은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 사용해서 자신을 지키세요. 저도 한때 피해자였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봉투를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걸 보낸 걸까? 준호의 애인인 수아가 복수하려고 나를 도와주려는 걸까? 아니면 준호의 어머니가 자신과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아들을 저버린 걸까? 혹은 준호에게 피해를 입은 또 다른 사람이 있는 걸까? 그 자료들은 제게 법정에서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준호가 숨기고 있던 어두운 면을 더 깊이 드러내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 소리가 제 마음속 불안함을 더욱 증폭시키는 듯 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단순히 고통스러운 기억들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제가 상상도 못했던 위험한 비밀들로 얽혀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 당일, 저는 그 자료들을 제 변호사와 경찰에게 제출했습니다. 법정에서 준호는 저를 바라보며 잔뜩 화난 눈빛을 보냈습니다. 제가 이런 증거를 가지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제가 법정에서 증언을 하려는 순간 뒤쪽에서 갑작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멈춰. 그 목소리는 다름 아닌 준호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참백한 얼굴로 법정에 들어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정아, 이 일은 여기서 끝내자. 더 이상 문제를 키우지 말아줘. 내가 계속 나가면 준호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가 망가지게 될 거야.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상태로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미 너무 많이 참았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제가 계속 침묵할 거라 믿으셨다면 그건 큰 착각이에요. 오늘 모든 진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준호를 향해 말했습니다. 이 결혼은 오래전에 끝났어요. 하지만 오늘 당신이 저와 다른 사람들에게 끼친 모든 고통을 끝내는 날이 될 겁니다. 그 순간 저는 단순히 이혼을 넘어 제 자유와 삶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저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4월 말의 어느 날 아침, 이혼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 안의 공기는 숨이 막힐 정도로 무거웠고 저는 제 호흡조차 통제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준호는 제 맞은편에 앉아 냉랭한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변호사는 제가 이기적이고 가정을 파탄낸 사람이라고 주장하며 끊임없이 공격했습니다. 저는 입술을 꽉 깨물고 손에 쥔 증거 자료를 단단히 잡으며 제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재판이 중반부에 접어들었을 때 가장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준호의 어머니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발언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녀는 천천히 증언대 앞으로 걸어가더니
지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판사님,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제가 민정 씨에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말을 꺼낸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저를 직접적으로 언급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민정 씨가 모든 재산 분쟁을 포기한다면 제가 준호에 대해 증언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말해 민정 씨가 이 결혼을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도울 겁니다. 법정안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고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제 변호사가 조용히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속삭였습니다. 민정 씨, 이건 좋은 기회입니다. 그녀가 증언한다면 우리가 빠르게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재산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저는 준호의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가족의 체면을 지키고 더 이상의 책임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일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이 기회는 빨리 끝날지 모르지만 준호가 저와 다른 이들에게 끼친 모든 잘못이 묻혀버릴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준호에게 통제당했던 날들, 그의 차가운 말들, 그리고 변화를 간절히 바랐던 제 눈물. 저는 준호에게 속고 이용당했을 다른 사람들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는 단지 저 자신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법정안이 술렁거렸습니다. 준호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엄마, 대체 무슨 짓을 하시는 거예요? 왜 엄마가 그 여자 편을 드는 거예요? 그녀는 준호를 돌아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호야, 이젠 어쩔 수 없어. 내가 선을 넘었잖아. 더는 내 잘못을 덮어줄 수가 없어. 재판은 한층 더 긴장감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증거를 제출했고 준호가 제 이름을 이용해 벌인 불법적인 금융거래와 그의 협박까지 모두 낱낱이 밝혔습니다. 어머니도 증언대에서 그녀가 알고 있었던 준호의 잘못들을 하나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그동안 침묵했지만 더는 숨길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법정을 나서면서 저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진실을 위해 싸웠고 그 결과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오니 정오의 강렬한 햇살이 제 눈을 찌를 듯 비쳤습니다. 저는 손으로 눈을 가리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자유의 숨결을 느꼈습니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저는 이제 올바른 길 위에 서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